네, 교과서 130쪽 항일일병 전쟁 공부할 차례인데요. 교과서의 사진은 실제 사진이고 우리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도 잠깐 등장했던 장면이죠. 그래서 촬영을 한 영국 기자인 맥켄지는 의병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의병들 인터뷰 속에서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했던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0조 교과서 내용을 정리한 학습지는 6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 의병이에요. 그리고 6번은 따로 구분해서 의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의거는 개인적으로 활동을 한 경우, 그리고 의병은 단체로 여러 명의 병사들이 모인 경우를 우리가 의병이라고 구분해서 불러줍니다. 이 부분은 공부할 때 시기별로 우리가 순서 그리고 흐름, 각 의병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집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병과 의거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의병은 을미의병인데 을미의병은 을미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을미년은 여러분 공부했었던 그 을미사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을미사변은 민비가 죽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민비 시해도 맞고요. 명성황후 시해도 맞습니다. 같은 인물이니까. 그래서 당시 아관 파천 직전에 이제 친러 정책을 펼치던 민비가 일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어서 추진된 을미개혁의 단발령에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면서 굉장히 거센 무력적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을미년의 이런 움직임을 을미의병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주도한 사람들은 위정척사 운동을 추진했었던 선비들, 쉽게 말하면 보수적 유생층들이었고요. 이때 나오는 이제 유인석이라는 분, 굉장히 유명한 양반 출신 의병장입니다. 을미의병은 자연스럽게 아관 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하면서 개혁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고종이 도망간 상태에서 피신한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관 파천이 이루어진 직후에는 자연스럽게 을미개혁이 중단됐거든요. 그러면서 을미개혁의 내용이었던 단발령도 취소되고, 그리고 이제 고종이 나는 당분간 몸을 피할 테니 혼란을 일으키지 마라 라고 하는 권고 조칙에 따라서 유생층들은 이제 아무래도 집권층이다 보니까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혼란이 수습됐다고 여기고 일단 반대했던 게 단발령과 을미개혁이었기 때문에 을미개혁이 취소되면 이제 해산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농민들은 해산 이제 의병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활빈당이라고 하는 조직 나오는데, 활빈당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뜻이 활빈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활빈당들은 을미의병은 공식적으로는 중단됐지만 농민들은 이어서 의병의 정신을 계속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1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을사년이 됩니다. 을사년은 1905년인데요. 을사년 러일 전쟁이 이제 1904년에 터지고 나서 일본의 침략이 심각해지면서 특히 우리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인 통감이 파견되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일어났죠. 그리고 유생들도 일반 농민들도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게 됐고, 이때에는 의병들 중에서도 양반 유생 출신이 아니라 평민 출신도 의병을 이끄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선생님, 원래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다 폐지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은 폐지가 되더라도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링컨이 노예 해방시키고 나서도
실제로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 데는 미국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그래도 의병의 우두머리 같은 이제 그런 책임자는 양반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만큼 국가가 어떤 위급하고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지금 내리막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지 않고 의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평민 출신인 의병 우두머리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지금 최익현은 예전에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유생이고요. 양반층이고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신돌석이라고 하는 분은 이름도 우리 약간 양반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민인데 잠깐 교과서에서 우리 그림을 보면 지금 조끼 패턴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힘이 세서 맨손으로 호랑이를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담력이 뛰어난 그런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능력을 의병 활동에 쓴 거고요. 실제로 일본이 굉장히 이 신돌석의 위협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신돌석을 죽이는 과정에서 큰 현상금을 걸기도 하고 결국 부하의 배신으로 이제 신돌석이 체포가 되게 되는데 목이 잘리게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신돌석 장군이라고 농민들은 굉장히 추앙을 했습니다. 양반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유생장이셨고요. 자, 2년 후인 정미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배운 내용인데 정미 7조약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는 한일 신협약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차관 정치, 일본인 차관이 이제 조선에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의 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이어서 조약에는 안 넣었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 뭐였었냐면 대한제국의 군대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사건이었죠. 그리고 을사늑약을 거부하던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가 이를 빌미로 해서 황제에서 쫓겨나게 된 고종 퇴위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는 그리고 이제 생업에 종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대규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의병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의병 활동의 전성기다, 클라이막스다, 대규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정미의병이고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도라고 했는데 그 조선시대 팔도 공부했었는데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다 합치면 13도의 구역으로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도에 있는 의병들이 모두 모여서 연합부대를 만든다 라고 해서 이제 13도 창의군이 결성됩니다. 이 13도 창의군은 지휘를 맡은 이인영이라는 사람, 이분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생인데 고종 황제가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을미의병 때도 너의 활약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짐을 좀 도와다오. 라는 이제 밀지를 받은 게 어떤 명분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유생장들이 이인영을 그 의병장들이 이인영을 따르게 되고요. 지금 목표는 일본군과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과 맞서기 위해서 서울로 우리 진격해서 공격을 하러 가자라는 서울 진공작전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908년 정미칠주약 다음 해고요. 그리고 각국의 대사관에다가 대사관은 여러분 외교관이죠. 그래서 외교관에 편지를 보내서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해요. 굉장히 이제 본격적인데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어떤 우리가 증거도 남겠죠. 그래서 국가 단위의 정당한 전쟁이지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체계적인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 마지막 근처쯤에 이인영 유생 그 의병장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이인영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허위라고 하는 분한테 허위가 이제 선배님이거든요. 그래서 허위한테 의병장을 넘기고 그리고 이제 각 의병장들이 뭐 강원도나 경상도에서 올라올 때 도착하는 날짜가 다 동일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연락이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서울의 동대문 근처까지 의병들이 진격을 했고 굉장히 일본이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진공작전이 좀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호남의병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전해산 안기용 이런 분들은 교과서에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체포가 되고 나서 일본이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의병장이니까 의병장 한 명당 뭐 2, 300명씩 이렇게 의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의병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일본이 남한 대토발 작전이라는 의병을 없애지 않고서는 조선의 식민 지배가 불가능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1909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병합 작전이 계속 지연됩니다. 그리고 이 의병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의병을 도와주고 있는 민간인들도 함께 없애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일상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뭐 농토를 파괴한다던가 불을 지른다던가 이제 식량을 빼앗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일반인들조차도 피해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의병들은 물론 위축도 됐지만 우리가 계속 국내에 머무르면 이 일반인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이제 간도 지역이라든지 미주 지역이라든지 해외로 독립군 기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계획 그 일본군과 대항할 어떤 계획을 짜자. 그리고 시간을 두고 전력을 키우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의병활동에 대해서 세 개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우리 의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좀 시기별로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정지하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쓰셨죠? 자, 의병은 우리 민족의 정수이다. 정수는 이제 핵심 코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일본의 뜻에 굴하지 않고 침략에 맞서서 끝까지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합병 작업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지는 우리 항일은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건데 일본에 저항한다 라는 말의 줄임이죠. 항일, 무장, 독립전쟁 이렇게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민 의병장도 나왔다고 했지만 약간 의병장들 간에 파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런 게 나중에 극복이 되면서 나중에 독립을 위해 일제강점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싸우는 그런 독립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의거 부분은 교과서에서 사진 잠깐 볼 건데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의거 하신 분이 안중근이죠. 안중근은 그 카톨릭 신자였어서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고요. 도마 안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마스를 도마라고 발음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을 두 마디씩 잘라낸 안중근의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전명훈 장인환 그리고 이재명 동명이인인 정치인이 요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시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얼굴 잠깐 봐두시고요. 자, 이미 1905년부터 해서 이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공무원들이 자결을 선택한다든지 상소를 올린다든지 이런 저항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을사늑약에 사인한 5명의 서명을 했던 대신들을 처단하겠다라는 뜻으로 나철과 오기오라는 분이 이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간도 북간도 지역에서 대종교, 중강단 이런 세력을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일제강점기 내내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나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장인환과 전명훈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둘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동시에 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1차 한일협약 이후 우리나라에 맞섰던 외교고문인 인물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었고 그래서 1차 한일협약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한 이후에 이제 파견된 이후에 일본을 위한 그런 작업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원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둘이서 기차역에 스티븐스가 도착한다는 뉴스 신문을 보고
죽이러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이제 한국인 두 명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명훈이 먼저 총을 쐈으나 불발됐고요. 이제 몸으로 죽이려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나타난 장인환이 쏜 총에 스티븐스도 맞고 전명훈도 맞았어요. 전명훈은 이제 중상을 입었고 스티븐스는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분들을 소송해서 변호하려고 하는 동포들의 그런 움직임도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유명한 이 시기의 의거 중에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일대 통감으로 왔었던 이분도 이제 민족의 원수가 되겠 이 사람도 민족의 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안중근이 총으로 저격을 했고요. 그리고 도주하지 않고 이분은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서 당당하게 난 대한민국의 의병이다 라는 이제 발언을 해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명동성당 앞에서 당시에 이제 벨기에 대사 방문 차원에서 이제 방문 행사에 참여했었던 이완용의 소식을 접하고 그 앞에서 군밤 장수로 위장을 하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이완용을 칼로 찔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살아나는 바람에 성공은 하지 못했는데 이재명도 어쨌든 민족의 원수인 이완용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연계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의병 부분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니까 공부 따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